어머님, 얘기 들었어요. 좋은 소식 있다면서요? 며느리는 거실로 들어와 능청스럽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생각해보니까요. 저희 집도 좀 더 넓은 데로 이사 가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장남인데 저희는 좀 더 주실 거죠?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죠? 며느님, 네? 어머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지금 가족들끼리 이야기 중인데 갑자기 끼어드시면 곤란하지 않을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가족이잖아요? 아니에요. 며느리는 남이에요? 평소에도 그렇게 살지 않으셨나요? 명절에도 안 오시고 시어머니 아플 때도 병문안조차 안 하시려고 했잖아요. 단 한 푼도 너희에게 주지 않을 거고 전부 딸과 사위에게 줄 거니까 추호도 기대하지 마라. 엄마,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너도 입 다물어. 엄마가 중환자실에 있을 때 바쁘다고 코빼기도 안 비쳤지? 이제 와서 장남이 다 무슨 소용이야? 너희가 원하던 대로 남처럼 살자.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제 그만 나가라. 엄마, 정말 이러실 거예요? 나가라. 남의 집에 오래 있으면 실례란다. 안녕하세요. 이 사연의 주인공은 72세 박란의 할머님이십니다. 박씨 할머니는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평범한 어머니였습니다. 남편을 일찍 떠나보낸 후 박씨 할머니에게는 두 아이를 키우는 것밖에 목표가 없었죠. 젊은 시절 박씨 할머니는 공장에서 허리가 휘도록 일했습니다. 기계 소음이 쉴 새 없이 울려 퍼지는 곳에서 하루 종일 허리를 숙이고 일하다 보면 땀이 등에 달라붙고 손목은 저려왔죠. 제대로 된 식사 한 끼 챙길 여유도 없이 바빴습니다. 중년에 들어서면서는 공장 일을 그만두고 건물 청소부로 일하며 돈을 벌었죠. 한겨울에도 손에 물이 묻는 일이 많았고 허리를 구부리고 바닥을 닦다 보면 온몸이 쑤셨습니다. 하지만 자식들만큼은 남들처럼 부족함 없이 키우고 싶었죠. 그 마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박씨 할머니에게는 큰아들 민수와 작은딸 혜진이 있었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공부도 잘했고 성적도 좋았죠. 좋은 대학에 들어가더니 결국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처음에는 박씨 할머니도 뿌듯했죠. 그래,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잘 커졌구나. 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큰아들은 점점 변해갔습니다. 정작 어머니를 챙기는 일은 뒷전이었고 바쁜 직장 생활을 이유로 전화를 점점 덜 했죠. 한 번 전화를 하면 형식적인 안부만 건넸고 항상 통화 시간이 짧았습니다. 어머니, 별일 없으시죠? 그래, 민수야. 너는 잘 지내니? 네, 잘 지내요. 바빠서 이만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처음에는 회사 일이 바빠서 그러려니 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박씨 할머니는 알 수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어머니에게 정을 쏟지 않았죠. 각자 인생을 사는 거지. 부모 자식이라고 해서 평생 얽혀 살아야 하나. 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큰아들이 결혼까지 하게 되면서 박씨 할머니에게 발길을 끈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큰며느리 유지는 첫 만남부터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박씨 할머니가 그래. 우리 가족이 되었으니 잘 지내보자. 라고 반갑게 맞이했지만 큰며느리는 덤덤한 표정으로 네, 어머님. 하고 짧게 답했을 뿐이었죠. 결혼 후 첫 명절, 큰며느리는 마지못해 시댁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오자마자 혼자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아무 일도 하지 않았죠. 시댁에 온 사람치고는 무척이나 무성의한 태도였습니다. 작은 딸과 박씨 할머니가 음식을 차리고 있는데도 큰며느리는 조용히 앉아만 있었고
밥을 다 먹고도 설거지는커녕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이니까 그러려니 했지만 그 다음 해부터는 큰 며느리는 아예 명절에 오지도 않았죠. 어머님, 명절마다 양가를 다 챙기는 건 솔직히 무리예요. 솔직히 요즘 같은 시대에 시댁 가는 거 강요하는 분위기 아니잖아요? 그럼 명절 때는 얼굴도 못 보는 거니? 그냥 통화 한번 하면 되잖아요. 뭐하러 먼 길을 가요? 번거롭게. 어머니 막말로 며느리는 남의 집 자식이잖아요. 남편한테도 각자 집 각자 챙기자 했어요. 암튼 저는 안 갑니다. 말씀드렸어요. 그때부터였습니다. 명절 때 박씨 할머니는 며느리가 올 거라는 기대조차 하지 않게 되었죠. 처음에는 무슨 이유라도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명확해졌죠. 며느리는 시댁을 귀찮고 불필요한 존재로 여겼던 것입니다. 며느리는 가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친구네 시댁은 젊을 때부터 아파트를 사놓으셨대요. 그래서 노후 걱정은 없으시다네요. 거기다가 시어머니가 애 낳았다고 조리원에 500만 원까지 용돈으로 줬다는데 세상에 얼마나 부럽던지. 아, 그러니? 박씨 할머니는 그 말이 뼈에 사무쳤습니다. 며느리는 돈이 많이 아는 시댁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자주 보였고, 돈이 많았으면 자신도 이런 취급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속상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며 큰아들 부부는 시댁과 완전히 선을 그었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큰아들네 집에 한 번도 초대받지 못했고, 손주 얼굴도 사진으로만 봤죠. 그에 반해 작은 딸은 어릴 때부터 배려심이 깊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달라지지 않았죠. 엄마, 반찬 다 떨어졌지? 우리 집 근처 마트에서 장 봐서 갈게. 간 김에 엄마 좋아하는 귤도 사가고. 맨날 올 때마다 뭘 사오고 그래 빈손으로 와. 엄마, 나이 들수록 더 잘 챙겨 드셔야 해. 그리고 요즘 무릎 아프다며?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작은 딸은 항상 어머니를 가장 먼저 챙기는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위도 마찬가지였죠. 장모님, 형광등 깜빡거리는 거 제가 갈아드릴게요. 그리고 수도꼭지 수압 낮아진 거 보니까 필터 바꿔야 할 것 같은데요? 사위는 부침성이 좋고 살가운 사람이었습니다. 박씨 할머니가 혼자 사는 집에 남자가 없어 불편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사위가 나서서 해결해 주었죠. 사위는 그런 박씨 할머니에게 친아들보다 더 아들 같은 존재였습니다. 우리 사위가 효자야, 효자. 엄마, 솔직히 오빠보다 사위가 더 아들 같지? 그러게 말이다. 없으면 내가 혼자 얼마나 힘들었겠니? 그러던 중 박씨 할머니에게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때는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던 겨울이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하얀 눈으로 뒤덮여 있었고 차가운 바람이 매섭게 불어댔죠. 그 위로 얼음이 얼어 빙판길이 되어 있었죠. 박씨 할머니는 늘 하던 대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아이고, 오늘따라 장바구니가 왜 이리 무거운지. 그런데 그만 발이 미끄러지면서 그대로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죠. 아! 순간 날카로운 통증이 허리를 타고 퍼졌고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사방이 하얗게 변하면서 정신이 아득해졌죠.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누가 119 좀 불러주세요. 빨리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급히 달려와 도와주었고 곧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허리에 골절이 있어서 수술을 해야 합니다.
회복 기간도 꽤 길어질 텐데. 의사의 차분한 설명에 박씨 할머니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수술비며 입원비며 걱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평생 아픈 소리 한 번 안 하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소식을 들은 작은 딸과 사위는 식당 일을 잠시 멈추고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엄마, 어디 많이 다치셨어요? 작은 딸은 눈물을 글썽이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평소 씩씩하던 딸의 눈물을 보니 박씨 할머니는 더욱 마음이 아팠죠. 장모님, 저희가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저도 잘 모실게요. 사위도 안타까운 표정으로 박씨 할머니를 위로했죠. 아이고, 너희들 바쁜데 미안하다. 박씨 할머니는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히 와야죠. 하지만 큰아들과 큰며느리는 병원의 꽃배기도 비추지 않았습니다. 작은 딸이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뜻밖에도 큰며느리가 전화를 받았죠. 아가씨, 자식이 둘인데 굳이 둘 다 가야 해요. 어차피 병원 시설도 잘 되어 있고 간호사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간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작은 딸은 기가 막혔습니다. 솔직히 병원에 가면 사람 많아서 복잡하기만 하지. 두 분이서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새언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가 중환자실에 계신다고요. 와보지도 않고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작은 딸은 씩씩거리며 전화를 끊었고 그제야 마지못해 며느리 없이 큰아들이 병문안을 왔지만 그마저도 고작 5분 만에 자리를 떴습니다. 어머니,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 다음에 다시 올게요. 그래. 바쁜데 왔다 가주어서 고맙다. 박씨 할머니는 쓸쓸한 표정으로 큰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딸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차라리 간병인을 쓰는 게 어떨까요? 우리가 간병해드리고 싶은데. 가게를 비우기가 힘든 상황이라서요. 작은 딸 부부가 운영하는 식당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운영해야 했고 요즘 같은 불경기에 하루만 문을 닫아도 큰 타격이었기 때문이죠. 돈이 얼만데? 평생 절약하며 살았는데 하루에 몇십만 원씩 쓰는 건 도저히 못하겠다. 병원비도 많이 들었고. 박씨 할머니는 간병인 쓰는 것을 한사코 거부했습니다. 작은 딸은 할 수 없이 큰 오빠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우리가 못 가는 날만이라도 좀 도와줄 수 없어? 그렇게 딸 부부가 모서는 날의 병간호는 큰며느리가 맡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시작된 큰며느리의 병간호는 고문이나 다름없었죠. 매일 아침 큰며느리는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며 병실 문을 열었죠. 어머님, 저 왔어요. 또 뭐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큰며느리는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소파에 앉아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물 좀 줄 수 있니? 박씨 할머니가 겨우 목소리를 내자 큰며느리는 짜증을 냈습니다. 한 번에 말씀하세요. 어머님,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들어요. 미안하구나. 박씨 할머니는 민망한 마음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후 박씨 할머니가 다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유진아, 휴지 좀 가져다 줄래? 여기 흘려서. 아씨, 진짜 가만히 좀 계세요. 매번 뭐 달라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 순간 박씨 할머니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병실 안의 다른 환자 보호자들도 놀란 표정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았지만 큰 며느리는 아랑곳하지 않았죠. 밥 시간은 더욱 고통스러웠습니다. 환자식이 들어오면 몸이 불편해 도움 없이 식사가 힘든 박씨 할머니 혼자 먹으라고 내버려두고 자신은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죠. 어머님은 식사는 알아서 드세요. 맛있는 냄새를 풍기며 혼자 식사를 하는 모습에 박씨 할머니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 병원 너무 답답해. 할 것도 없고 TV 보는 거 빼곤 할 게 하나도 없네. 심지어 며느리는 밤에도 TV 소리를 크게 틀거나 전화 통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옆 병상 환자들이 쉬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았죠. 보호자분, 소리 좀 줄여주시겠어요? 간호사가 부탁하자 큰 며느리는 오히려 따졌습니다. 아, 뭐예요? 병실에서 전화 좀 할 수도 있죠? 뭐 그런 것까지 방해해요? 박씨 할머니는 며느리 때문에 다른 환자들에게 죄송한 마음뿐이었습니다. 며느리 때문에 시끄러우셨죠? 미안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씨 할머니는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재활 치료를 시작해서 보조기를 통해 걷는 연습을 하던 중이었죠. 복도에서 우연히 큰 며느리의 통화 내용을 듣게 된 것입니다. 아, 진짜 병원 가기 귀찮아. 박씨 할머니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갑자기 다쳐서 나까지 병간호하러 오게 만든 거 짜증나잖아. 솔직히 어머님 간병인 쓰실 돈도 없으시고 이런다고 뭐 떨어지는 것도 없어. 그 순간 박씨 할머니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래서 간병하면서 일부러 뭐 달라고 하면 못 들은 척하고 짜증내. 어차피 시어머니도 미안해서 아무 말도 못 하셔. 나름 나쁘진 않아. 이러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큰 며느리는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말도 안 돼. 설마 며느리가 그런 생각이었을 줄이야. 그동안 병간호가 힘들어서 그런가 싶었는데 스트레스 풀려고 나한테 짜증내고 못되게 군 거였구나.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세옹지 마라 했던가요? 이후에 박씨 할머니의 인생을 180도 대역전시킬 만한 일이 생기게 되었죠. 퇴원 후 박씨 할머니는 쉽게 기운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몸이 아파서라기보다는 마음이 더 아팠죠. 빈 방에 홀로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서 큰 며느리가 병원에서 했던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이불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무시를 당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죠. 몇 날 며칠을 침대에서만 지냈습니다. 엄마, 이제 좀 나아지셨어요? 작은 딸이 매일같이 찾아와 밥을 챙겨주었지만 음식은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밥맛이 없구나. 장모님, 이러다 더 아프세요? 사위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됐다. 그냥 좀 더 누워 있을게. 박씨 할머니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TV에서 들리는 뉴스 소리가 박씨 할머니의 귀에 들어왔죠. 최근 땡땡지구 개발 발표에 따라 주변 부동산 시장이 크게 들썩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의 토지 가격은 올해 들어 무려 5배 이상 상승했으며 박씨 할머니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편이 서늘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땡땡지구.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잠시 생각에 잠기던 박씨 할머니의 눈이 번쩍 커졌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기억이 떠올랐죠.
아, 그곳이 그곳은 바로 돌아가신 시아버님이 남편에게 물려주었던 땅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법적으로 박씨 할머니 앞으로 명의가 넘어왔지만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곳이었죠. 워낙 오래된 일이라 그 땅의 존재조차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 땅은 서울도 아니었고 오랫동안 아무런 개발도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었으니까요. 박씨 할머니는 급히 사위를 불렀습니다. 승우야. 네, 장모님. 무슨 일이세요? 혹시 내가 예전에 가진 땅이 있는데 이게 지금은 어떤지 한번 알아봐 줄 수 있겠니? 사위는 장모님의 부탁에 바로 부동산을 알아보러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사위는 흥분한 얼굴로 뛰어왔죠. 장모님. 대박이에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사위의 흥분된 목소리에 박씨 할머니와 작은 딸은 깜짝 놀랐습니다. 진정하고 차근차근 말해보렴. 박씨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모님 땅이 개발 예정지 한가운데 들어갔어요. 대기업에서 대단지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네요. 땅값이 옛날에 수십 배는 뛰었을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박씨 할머니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다 이제는 늙어 자식들 신세나 질까 걱정했는데 세상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엄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작은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순간 박씨 할머니는 지금까지 큰아들과 며느리가 했었던 만행들과 병원에서의 일까지 속속히 떠올랐죠. 박씨 할머니는 그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딸 부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병원에서 있었던 일들, 큰며느리의 냉담한 태도, 그리고 우연히 들은 충격적인 통화 내용까지. 작은 딸이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새언니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병원에서 그런 짓을 했다니. 환자를 괴롭히면서 스트레스를 푼다니. 이건 정말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사위도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박씨 할머니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고만 있지 않으려고. 이 기회에 아주 본때를 보여줘야지. 혜진아, 니네 오빠네도 부르자. 가족회의를 한번 해야겠다. 큰아들 부부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요.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큰아들은 미적지근한 태도로 앉아 있었고 무슨 이야기인지 전혀 모르는 듯했죠. 그런데 그 순간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큰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밝은 표정이었죠. 어머님, 소식 들었어요. 박씨 할머니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큰며느리는 거실로 들어와 능청스럽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요즘 생각해보니까요. 우리 하빈이가 이제 영어 유치원에 보낼 나이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집도 좀 넓은 데로 이사 가면 좋을 것 같고. 박씨 할머니는 며느리의 말을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땅을 파시면 목돈이 생기실 텐데. 그래도 장남인데 저희는 좀 더 주실 거죠? 그 순간 박씨 할머니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죠, 며느님? 네? 어머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지금 가족들끼리 이야기 중인데 갑자기 끼어드시면 곤란하지 않을까요? 큰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가족이잖아요? 아니에요. 며느리는 남이에요.
평소에도 그렇게 살지 않으셨나요? 명절에도 안 오시고, 시어머니 아플 때도 병문안조차 안 하시려고 했잖아요. 어머님 제가 간병도 해드렸잖아요. 간병하면서 일부러 괴롭히면서 스트레스를 푼다고. 어차피 시어머니는 미안해서 말도 못하니까 재미있다고 했잖아.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순간 큰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건 어머님 통화 내용 다 들으셨어요? 이 땅은 단 한 푼도 너희에게 주지 않을 거다. 전부 딸과 사위에게 줄 거니까 추호도 기대하지 마라. 큰아들이 황급히 나섰습니다. 엄마,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그래도 저는 장남이잖아요. 하지만 박씨 할머니의 표정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너도 할 말 없어. 엄마가 중환자실에 있을 때 딸이 수없이 전화했어도 바쁘다고 코빼기도 안 비쳤지? 이제 와서 장남이 다 무슨 소용이야? 큰아들은 말문이 막혀 고개를 숙였습니다. 됐다. 너희 둘 다 가족이 아니야. 너희가 원하던 대로 남처럼 살자. 큰며느리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한 푼도 안 주신다니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내가 편할 때는 남이라며 안 오더니 필요할 때는 가족이라고? 참 우습구나. 어머님, 그때는 나름 사정이 있었어요. 이제 그만 나가라. 큰아들과 큰며느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박씨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더. 나가라. 남의 집에 오래 있으면 실례란다. 문이 닫히고 큰아들 부부는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박씨 할머니는 작은 딸과 사위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진짜 멋있어요. 드디어 큰오빠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셨네요. 작은 딸이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장모님, 이제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평생 챙겨드리며 살게요. 사위도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똑똑히 알게 됐어. 더 이상 거짓된 정에 얽매이지 않을 거야. 며칠 후 박씨 할머니는 딸, 사위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엄마, 정말 이렇게 해도 될까요? 작은 딸은 계약서를 앞에 두고 망설였습니다. 이건 너무 큰 돈이에요. 저희가 받아도 될지. 사위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하지만 박씨 할머니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받아라. 너희가 받을 만해서 받는 거야. 엄마, 작은 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엄마가 돈도 없고 남편도 없는 나를 끝까지 가족처럼 챙겨준 건 너희뿐이었잖니. 진심으로 엄마를 걱정해주고 매일같이 반찬도 해다 주고. 박씨 할머니는 잠시 목이 메어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어갔습니다. 내가 아플 때도 옆에서 밤새워가며 간호해주고. 그 마음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엄마, 그건 당연한 거였어요. 작은 딸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난 내 재산을 진짜 가족에게 주고 싶어. 너희는 받을 자격이 충분해. 그렇게 박씨 할머니는 모든 재산을 나중에 딸과 사위에게 넘기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후 큰아들 부부의 삶은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죠. 그날 이후 큰아들 부부의 생활은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10억이라고? 우리가 받을 수 있었던 돈이 10억이었다고? 큰며느리는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동안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던 시어머니에게 그런 큰 재산이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던 겁니다. 큰아들 부부는 자식의 영어 유치원은커녕 박씨 할머니에게 재산을 받을 것을 기대해 섣불리 계약금을 걸어둔 새 아파트도 위약금을 물며 포기해야 했습니다. 주변에 자랑하던 호화로운 계획들이 모두 물거품이 된 거죠. 큰아들은 매일 밤 술에 취해 들어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어머니한테 그따위로 굴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뭐라고요? 당신이야말로 어머님 아프다고 할 때 한 번이라도 제대로 찾아뵌 적 있어요? 일 바쁘다는 핑계로 얼굴도 안 비춘 게 어디 사는 누군데? 매일같이 부부싸움이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박씨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날이었죠. 대문 앞에 무릎을 꿇은 채 흠뻑 젖어가며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큰아들은 눈물까지 보이며 애원했지만 박씨 할머니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멀어져 있었죠. 돌아가거라. 이미 늦었다. 큰며느리는 매일같이 전화하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제발 전화 좀 받아주세요. 하지만 박씨 할머니는 그들의 연락을 모두 차단했습니다. 이제는 그들과 어떤 관계도 맺고 싶지 않았죠. 엄마, 새언니도 매일 술만 마시고. 오빠네 요즘 이혼 소송 중이래요. 작은 딸이 조심스럽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신경 안 쓰이세요? 그럼. 이제는 전혀 아프지 않구나. 내가 평생 참고 살았던 게 바보같이 느껴질 정도로. 그리고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돈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야. 진심이 없는 관계는 언젠가는 끝이 나는 법이지. 돈은 그저 그 시기를 앞당겼을 뿐이야. 박씨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의 미련이 없었습니다. 대신 새로운 삶이 시작됐죠. 박씨 할머니는 땅을 판 돈으로 딸 부부의 집 근처로 이사했습니다. 생활도 예전보다 훨씬 풍족해졌고, 이제는 더 이상 외롭지도 노후에 대한 걱정도 없었습니다. 엄마, 이제 여기서 우리랑 같이 지내요. 아침, 저녁으로 얼굴 보면서요. 딸의 얼굴에는 늘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장모님, 오늘은 제가 특별히 생선구이 해드릴게요. 장모님 좋아하시는 고등어로요. 사위는 장을 본 봉투를 들고 들어오며 웃음 지었죠. 아침이면 따뜻한 밥을 함께 먹고 저녁이면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주말이면 시장에 가서 장도 보고 날씨 좋은 날엔 공원을 산책하며 평온한 일상을 보냈죠. 엄마, 우리 내일은 수목원 가볼까요? 꽃이 예쁘게 폈다던데. 그래. 좋지. 벌써 봄이 왔구나. 한때는 큰아들 부부에게 받은 상처로 매일 아프고 힘들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진정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쌓일수록 상처는 하나둘 아물어갔죠. 엄마, 이렇게 지내니까 행복하시죠? 어느 날 저녁 딸이 물었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야 정말 마음이 편하구나. 박씨 할머니의 곁에는 진정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돈이나 의무가 아닌 진심 어린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 그리고 그곳에서 박씨
박씨 할머니는 남은 생을 행복하게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게 저희 집에 오지 말라고 했는데 굳이 오셔서 그런 꼴을 보세요. 이번 일로 아내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엄마가 잘못한 거니까요.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부모가 아들 집에 찾아간 게 그렇게 큰 죄니? 엄마 때문에 집안 분위기만 안 좋아진다고요. 그럼 며느리가 내가 집에 온 거 뻔히 다 알면서 없는 척하고 문 안 열어주는 건 그건 잘한 행동이니? 엄마, 결혼한 자식 집에 왜 오려고 하세요? 가족끼리라도 선 좀 지키면서 살자고요. 그래 내가 선을 넘은 게 문제라면 그 집에 매번 들락거리는 너희 장모는 그 선 안 지켜도 되니? 엄마랑 장모님이 같아요? 뭐가 다른데? 뭐가 그렇게 다르길래 네 엄마는 집 문턱 한 번을 못 넘게 하면서 장모는 제 집 드나들듯이 오는 거니? 엄마, 아내 입장도 생각하셔야죠. 시어머니랑 가까이 살고 싶은 며느리가 어딨어요? 그래, 힘들면 가까이 살지 말자.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시어머니랑 가까이 사는 게 힘들면 내가 준 집 내놓고 나가란 말이야. 엄마, 말이 왜 그렇게 되는 건데요? 내가 언제 연락도 없이 찾아갔니? 집안일로 며느리한테 잔소리 한 번 한 적 있어? 그저 한 번이라도 아들 집에 가보고 싶었던 건데 너희는 뭐가 항상 바쁘고 어려워? 이런 취급 받으면서 너희한테 집 줄 생각 없어. 이번 딸 안에 방 빼라. 엄마! 그렇게 장모가 좋으면 장모한테 집 사달라고 해. 안녕하세요. 이 사연의 주인공은 72세 박은정 씨입니다. 서울 성북구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 20층 박 씨는 오늘도 커튼을 젖히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시외버스 정비공으로 평생 기름때 묻히며 일했던 남편과 함께 박 씨는 30년 넘게 초등학교에서 급식 조리사로 일했습니다. 온종일 삶은 계란 냄새를 뒤집어 쓴 채 집에 돌아오면 둘은 저녁밥 한 끼를 말없이 나눠 먹고 조금씩 통장을 불려갔습니다. 그렇게 10년 전에 마련한 것이 바로 같은 동네의 30평짜리 아파트였습니다. 이 아파트는 재산이라기보다 외동아들이 홀로 남겨졌을 때를 대비해 마련한 삶의 준비였죠. 박 씨 부부는 늘 말하곤 했습니다. 도윤이 결혼하면 여기다 신혼살림 차려주자. 그래요. 그전까지는 우리가 잘 관리하고 있으면 되겠네요. 그러나 슬프게도 박 씨의 남편은 5년 전 아들이 결혼하는 것을 끝내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에도 그 약속은 박 씨의 가슴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도윤은 40세가 되도록 결혼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대학 졸업 후 광고기획사에 들어가 성실히 일하고 있었지만 소개팅 해봐라는 말에도 외모가 마음에 안 들어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박 씨는 이번 생에는 그냥 혼자 살려나 보다 하고 슬며시 기대를 내려놓고 있었는데 며칠 전 아들이 집에 들러 뜬금없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결혼하려고. 식장도 몇 군데 봐놨어. 박 씨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당황스러웠죠. 도윤아, 갑자기 무슨 결혼이야? 여자친구는? 엄마한텐 결혼한다는 말은커녕 소개도 안 시켜줬잖아. 아들은 잠시 멈칫하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도 다현이 만나보면 알 거야. 똑 부러지고 예쁘고 나한테 진짜 잘해줘. 일주일 뒤 며느리가 될 다현이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박 씨의 집에 인사하러 왔습니다.
살짝 긴장한 얼굴이었지만 박 씨는 단박에 왜 아들이 이 아이와 결혼하려고 하는지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키도 크고 꽤 미인이었죠. 심지어 요가 강사라는 직업 덕인지 날씬하고 자신감도 있어 보였습니다. 다현이는 말도 또박또박 잘했고 예의도 바른 편이었습니다.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도윤 씨한테 어머니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그 모습에 박 씨도 마음을 놓았죠. 생각보다 괜찮은 아이네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만남에서 함께 저녁을 먹던 자리에서 며느리는 편해졌다고 느꼈는지 스스럼 없이 말했습니다. 요즘은 결혼한다고 너무 얽히고 설키는 거 피곤하잖아요. 저는 가족이라도 각자의 삶을 존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서로의 선은 지켜야죠. 그게 요즘 기본 아닌가요? 박 씨는 젓가락질을 멈추고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선이라고 하면 어떤 선을 말하는 거니? 아, 그냥요. 너무 자주 만나거나 간섭하지 않는 거요. 서로 부담되지 않게 적당한 거리를 두는 거죠. 막상 어머니도 편하실 거예요. 말투는 공손했지만 그 안에는 시댁과 선을 긋는 태도가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박 씨는 식사 자리에서 별말은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가 돌아간 뒤 박 씨는 아들만 따로 불러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엄마가 보기엔 며느리가 초장부터 시댁에 거리 두는 것 같던데. 그러자 아들이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애들 다 그래. 엄마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래도 박 씨의 떨떠름한 반응에 아들은 나지막이 덧붙였죠. 엄마가 허락 안 해주면 나 진짜 그냥 평생 혼자 살 거야. 이제 진짜 마지막 기회야. 아들의 단호한 태도에 박 씨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어느새 40이 된 아들이 눈앞에 있는데 박 씨의 눈에는 아직 서툴고 어리게 느껴졌죠. 그 순간 이번에 결혼하지 못한다면 아들은 정말 평생 혼자일지도 모르겠다는 불안이 박 씨를 덮쳐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아들의 성화에 모시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면 엄마는 말 안 할게. 깊은 고민 끝에 결심을 굳힌 박 씨는 며칠 뒤 아들과 며느리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조심스럽게 차려놓은 밥상을 앞에 두고 박 씨는 집 문서를 꺼내며 말문을 열었죠. 이 집 원래부터 너 주려고 산 거야. 마침 지금 세입자 전세 계약이 만료된다고 하니 너희가 거기서 살아보는 게 어떻겠니? 내가 시작하는 길이라면 엄마도 기꺼이 도와야지. 아들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요. 너무 감사해요. 정말 고마워요, 엄마. 며칠 뒤 아파트 전세 계약을 마치고 열쇠를 건네주던 날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눈시울을 살짝 붉히며 말했죠.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오빠랑 보란 듯이 잘 살게요. 그 말을 들은 박 씨는 뿌듯한 마음과 함께 살짝 울컥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등 뒤에서는 아들이 며느리를 흐뭇하게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박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가 마음은 참 예쁜 아이구나. 이제 같은 동네 단지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살게 된 아들 부부였습니다. 박 씨는 가끔 장을 보러 나가다가 며느리라도 마주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기대를 품고 있었죠. 손주도 빨리 보고 싶었고 며느리와도 차츰 가까워지고 싶었습니다. 같은 동네 단지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살고 있지만 박 씨는 아들 부부와 얼굴을 보는 일이 점점 드물어졌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동네 슈퍼에 가는 길. 맞은편 골목에서 며느리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손을 흔들며 다현아 하고 불렀죠. 그런데 며느리는 박 씨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지나가 버렸습니다. 박 씨는 더 큰 소리로 불러봤지만 며느리는 전혀 듣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를 못 봤나 보네. 그럴 수도 있지. 박 씨는 그렇게 생각하며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또 다시 마주쳤을 때 이번에는 분명히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 씨가 반갑게 손을 들어 인사하려던 순간 며느리는 고개를 돌리며 쌩하고 지나가 버렸죠. 한 번은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일이 여러 번 반복되자 박 씨는 더 이상 우연이라고 믿기 어려웠습니다. 며칠 후 박 씨는 시장 입구에서 또 며느리를 마주쳤습니다. 그날은 용기 내어 먼저 말을 걸었죠. 반가운 마음에 손을 흔들며 다현아 하고 불렀죠. 그런데 며느리는 들은 듯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가까이 다가가자 마지못해 돌아서며 어색하게 웃었죠. 며느리의 눈빛은 차갑고 입꼬리만 억지로 올린 웃음이었습니다. 아, 어머님이셨네요. 죄송해요. 못 봤어요. 요즘 도윤이 일 바쁘지? 나중에 시간 괜찮으면 셋이서 밥이나 한 끼 같이 먹자. 요 앞에 순두부집 괜찮더라. 그냥 너희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그래. 며느리는 말없이 박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짧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죠. 아, 저 외식 안 좋아해요. 몸에 안 맞기도 하고요. 어머님, 저는 바쁜 일이 있어서 먼저 가볼게요. 말을 마치자마자 며느리는 그대로 돌아섰습니다. 박 씨가 무슨 대답을 하기 전에 이미 며느리는 시장 골목 끝으로 사라지고 있었죠. 박 씨는 시장 한복판에 덩그러니 남겨졌고 팔에 들린 장바구니가 괜히 무거웠죠. 그날 저녁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다현이한테 그런 얘기 좀 하지 마. 밥 같이 먹자는 말을 왜 해? 다현이 그런 거 부담스러워해. 아니, 난 그냥 같이 밥이나 한번 먹자고 한 거야. 친해지고 싶어서. 부담 주려던 건 아니었어. 괜히 불편하게 했다면 며느리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엄마 진짜 왜 그래? 제발 부담 주지 마. 다현이 요즘 스트레스 많아서 예민하다니까. 미안하다. 아들은 잠깐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미안해서 끝날 일이 아니야? 앞으로 동네에서 마주쳐도 아는 척 하지 말고 말도 걸지 마. 박 씨는 수화기를 든 채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래, 알겠다. 그 짧은 대답 안에 박 씨는 수많은 감정을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버스를 타고 돌아오던 박 씨는 아들 부부 아파트 단지를 지나치다 익숙한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며느리 그리고 낯선 중년 여인이었죠. 팔짱을 끼고 웃으며 아파트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중년 여성은 바로 며느리의 친정어머니였습니다. 박 씨는 그 자리에서 멍하니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후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네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박 씨 아드님 댁에 중년 아주머니 자주 들락거리던데 박 씨는 아니고 친정어머님이신가 봐요. 박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 대신 짧은 미소로 얼버무렸죠. 하지만 속에서는 뭔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신은 단 한 번도 초대받지 못했던 그 집에 며느리의 친정어머니는 마치 제 집처럼 드나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저 집 문턱도 못 넘는데 안사도는 웃으면서 드나드는구나. 결혼할 때 며느리가 그렇게 선을 지키자고 했는데 역시 그건 시댁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였어. 박 씨는 쓸쓸함을 감출 수 없었지만 이내 며느리를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 친정어머니가 더 편하긴 하겠지. 나도 젊었을 때 시어머니보다는 친정어머니가 편했으니까. 그 후로 박 씨는 정말로 아들의 말을 지켰습니다. 동네에서 며느리를 마주쳐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고 연락도 하지 않았죠. 며느리 역시 박 씨를 본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서로 남인 것처럼 지내게 되었죠. 시간이 흘러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은 박 씨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1년이 지나고 임신 중이었던 며느리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손주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아들에게 전해 들었죠. 엄마, 우리 아기 잘 태어났어. 딸이야. 그 말을 듣고 박 씨는 기뻤습니다. 손주 얼굴이라도 얼른 보고 싶었지만, 하지만 아들은 지금 장모님 와 계셔, 엄마는 다음에 오세요. 라며 곧바로 선을 그었죠. 그 이후로 아들의 집에 초대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며느리가 자신에게 먼저 연락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손주를 봐달라고 할 때뿐이었죠. 오늘 급한 일이 있어서요. 어머님. 잠깐만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며느리는 아이를 안긴 채 인사도 없이 내밀고 갔습니다. 일 끝나면 아기 데리러 올게요. 그 한마디였습니다. 감사 인사도 없고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라는 말도 없었죠. 아이를 품에 안고 거실에 앉아 있던 박 씨는 그 작은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체온이 손끝에 닿았죠. 그래, 너라도 나한테 웃어주니 참 고맙구나. 어느 날 며느리가 약속했던 시간보다 늦게 아이를 데리러 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연락도 닿지 않았죠. 박 씨가 전화를 수십 통 했지만 묵묵부답이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박 씨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아이를 안고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2번, 3번 아무 반응이 없었죠. 다시 한 번. 그제야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는 문을 열자마자 차가운 눈으로 박 씨를 올려다봤습니다. 어머님, 연락도 없이 왜 오셨어요? 박 씨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 손주를 늦게까지 안 데려가서 너는 전화도 안 받고 나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걱정돼서 왔지? 며느리는 짧게 한숨을 내쉬더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연락이 안 되면 바쁜가 보다 하고 집에서 기다리셔야죠. 굳이 이렇게 찾아오시면 어떡해요? 제가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 말투엔 설명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걱정돼서 찾아온 시어머니를 향해 왜 오셨냐고 화를 내는 것이 먼저였죠. 박 씨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가 무슨 일이라도 있던 건 아닌지 걱정돼 뛰어온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건 짜증 섞인 문전박대였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를 품에 안더니 덧붙였습니다. 앞으로는 약속 시간 지나더라도 먼저 연락 주시고 이렇게 갑작스레 오시는 건 좀 자제해 주세요. 부탁 좀 드릴게요. 그 말과 함께 현관문이 쾅 소리와 함께 닫혔습니다. 박 씨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다가 아이 없이 가볍게 빈손이 된 자신을 느끼고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박 씨는 입술 안쪽을 꾹 깨물고 있었고 눈동자는 흔들렸습니다.
속에서 뭔가가 끓고 있었지만 터뜨릴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위해 참아야 한다며 애써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박 씨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집 앞에 찾아왔다고 저렇게 화를 낼 일인가? 내가 이렇게 참는 게 맞는 걸까? 박 씨는 스스로에게 물어봤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 한켠이 답답하고 서운할 뿐이었죠. 그러나 곧 박 씨가 상상도 못했던 엄청난 일이 벌어지면서 며느리에게 큰 충격을 받는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며칠 뒤 박은정 씨는 유독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결심한 듯 직접 삶은 반찬 몇 가지와 제철 과일을 곱게 담아 상자에 챙겨들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박 씨는 직접 며느리와 대화를 시도하려던 참이었죠. 도착해 문 앞에 섰을 땐 괜히 심장이 뛰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 인기척이 없었죠. 휴대폰을 꺼내 며느리에게 문자를 보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초인종을 눌렀는데 인기척이 없으면 잠깐 나갔나 보네. 괜히 헛걸음했어. 한참을 기다리다가 문고리를 바라보며 겨우 돌아서려는 순간 엘리베이터 쪽에서 배달 가방을 맨 청년이 올라오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 씨는 직감적으로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뒤따라 조용히 기다렸죠. 배달원이 자리를 뜨자 박 씨는 문 옆 벽에 몸을 바짝 붙이고 기다렸습니다. 1분이 채 지났을까 조심스럽게 문이 아주 살짝 열리더니 안에서 손 하나가 불쑥 나와 배달 봉투를 들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박 씨는 반사적으로 그 손목을 덥석 잡았습니다. 어머, 깜짝이야! 놀란 손의 주인은 역시나 며느리 다현이의 손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며느리의 얼굴이 문틈으로 드러났죠. 흠칫 놀라며 고개를 든 그녀의 눈엔 당황함과 놀라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오신 줄 몰랐어요, 정말로. 며느리의 얼굴엔 놀람과 당황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박 씨는 아무 말 없이 안을 들여다봤죠. 그리고 순간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거실 한켠에는 슬리퍼를 신고 편하게 앉아 과일을 먹고 있는 여자가 더 있었습니다. 바로 며느리의 친정엄마 안사돈이었죠. 충격적이게도 안사돈 역시 박 씨가 왔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며느리가 문을 열지 않는 행동을 전혀 말리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함께 숨어 있었던 것이었죠. 그 순간 안사돈이 흠칫 놀라더니 사돈, 왜 아직 안 가셨어요? 하고 말하다가 무언가 실수한 듯 급히 입을 막았습니다. 그리고는 어색하게 웃으며 얼른 안으로 들어오세요 하며 박 씨를 집으로 안내했죠. 그 모습에 기가 찬 박 씨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돈 참 편해 보이시네요. 누가 보면 애들 집이 아니라 사돈댁 집인 줄 알겠어요. 그리고는 두 모녀를 차갑게 바라보며 뒤를 돌아 떠나려고 했습니다. 박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더 이상 며느리의 행동을 참지 않기로 했다는 걸 보여주듯 뒤따라 나온 며느리가 어머니 잠깐만요 하며 붙잡아도 아랑곳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아들과 며느리는 조용히 박 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아들은 눈치를 보며 어머니 앞에 앉았죠. 살짝 구겨진 얼굴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게 저희 집에 오지 말라고 했는데 굳이 오셔서 그런 꼴을 보세요. 이번 일로 아내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부모가 아들 집에 찾아간 게 그렇게 큰 죄니?
엄마 때문에 집안 분위기만 안 좋아진다고요. 그럼 며느리가 내가 집에 온 거 뻔히 다 알면서 없는 척하고 문 안 열어주는 건 그건 맞는 행동이니? 엄마, 결혼한 자식 집에 왜 오려고 하세요? 가족끼리라도 선 좀 지키면서 살자고요. 박 씨는 더는 참지 못했습니다. 그래 내가 선을 넘은 게 문제라면 그 집에 매번 들락거리는 너희 장모는 그 선 안 지켜도 되니? 엄마랑 장모님이 같아요? 뭐가 다른데? 뭐가 그렇게 다르길래 네 엄마는 집 문턱 한 번을 못 넘게 하면서 장모는 제 집 드나들듯이 오는 거니? 엄마, 아내 입장도 생각하셔야죠. 시어머니랑 가까이 살고 싶은 며느리가 어딨어요? 그래, 힘들면 가까이 살지 말자.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시어머니랑 가까이 사는 게 힘들면 내가 준 집 내놓고 나가란 말이야. 엄마, 말이 왜 그렇게 되는 건데요? 내가 언제 연락도 없이 찾아갔니? 집안일로 며느리한테 잔소리 한 번 한 적 있어? 그저 한 번이라도 아들 집에 가보고 싶었던 건데 너희는 뭐가 항상 바쁘고 어려워? 박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런 취급 받으면서 너희한테 집 줄 생각 없다? 이번 달 안에 방 빼라. 엄마! 그렇게 장모가 좋으면 장모한테 집 사달라고 해. 상황이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자 당황한 며느리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어요. 그때 어머니 오신 걸 알았는데도 너무 피곤해서 문을 못 열어드렸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서운하셨을지 잘 알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이제 자주 초대할 테니까 이만 화푸셔요. 하지만 박 씨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까 내가 온 거 뻔히 알면서 문도 안 열어준 것 그걸 어떻게 잊겠니? 심지어 안사돈까지 거기 계셨을 줄이야. 안사돈이랑 너가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참 잘 알겠더구나. 전곡을 찔린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떨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왔을 때도 사과 한마디 없이 아들 뒤에만 숨어 있다가 집 달라고 하니까 이제서야 사과하는데 내 말을 가 어떻게 널 믿겠니? 아들도 함께 빌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집을 비워달라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이미 늦었어. 내 결정은 바뀌지 않아. 그리고 어머니는 아들과 며느리를 향해 말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구나. 이제 돌아가라. 엄마는 더 이상 할 말 없다. 두 사람을 집에서 내보내며 차갑게 문을 닫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씨는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을 내놓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했죠. 몇 시간 후 아들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정말로 집을 내놓으실 거예요? 제발 다시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늦었다. 이미 부동산에 연락했어. 엄마, 제발요. 아내도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도윤아, 너도 이제 40이야. 언제까지 엄마 도움만 바라면서 살래? 박 씨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손주 봐달라는 부탁도 잃지 하지 마. 나는 그냥 아들도 손주도 멀리 이사 갔다고 생각하고 지낼 테니까. 전화를 끊고 나서 박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100년 묵은 체증이 내려앉은 듯 속이 시원했고 후회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린 것 같았죠. 진짜 너희 고생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박 씨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해주고 참아왔는지
이제 곧 그들이 깨닫게 될 테니까요. 아들과 며느리에게 집을 받아낸 후 박 씨는 그 집에 세입자를 들이기 위해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쫓겨나듯이 나온 아들 부부는 당장 갈 곳이 없어 장모랑 살아라는 어머니의 말처럼 장모님 댁에서 지내게 되었죠. 출퇴근도 불편하고 처가와 같이 사는 것은 너무 불편했습니다. 아들은 눈치를 보고 며느리 역시 다 커서 시집 갔다가 다시 어머니의 집에 들어온 것이 불편했죠. 처음에는 잠시만 일하며 받아준 안사돈이었지만 몇 주가 지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세 식구가 함께 쓰는 화장실, 매일 늘어나는 빨래, 좁은 공간에서 겹치는 생활 패턴까지. 특히 며느리가 아기를 재우느라 밤늦게까지 웅얼거리고 아들은 새벽에 출근하느라 부산스럽게 움직이는 소리에 안사돈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고생해서 살이 빠질 정도였습니다. 안사돈은 자신의 행동이 이런 결과를 불러일으킬 줄은 몰랐습니다. 나이 70의 손주를 돌보고 딸과 사위 뒤치다꺼리까지 하려니 아주 죽을 맛이었죠. 한 달이 넘도록 세 가족이 함께 지내던 안사돈 집은 점점 전쟁터가 되어갔습니다. 자신의 딸이지만 며느리인 다현이 너무 예민하고 까탈스러운 탓에 같이 살기 힘들어졌습니다. 특히 손주를 돌보는 방식을 두고 안사돈과 다현이 자주 부딪혔죠. 다현아, 아기한테 그렇게 옷을 많이 입히면 안 돼. 엄마는 맨날 구닥다리 방식만 고집하세요. 요즘은 조금 이렇게 입히는 게 맞다고 맘카페에서 그랬다고요. 이런 식의 크고 은 갈등이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아들은 중간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전전긍긍했죠. 결국 안사돈은 딸과 사위에게 제발 나가달라며 사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지 않니? 빨리 집을 구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안사돈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며느리는 화를 내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렇게 쉽게 집이 구해져요? 전세 보증금도 없는데. 그래도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 안 구해지면 월세방이라도 구해서 나가. 결국 아들 부부는 서울에서 쫓기듯 빠져나와 경기도 외곽의 오래된 전세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경기도 외곽에서 힘든 생활을 이어가던 아들 부부는 매일이 고단했습니다. 출퇴근에 왕복 3시간이 걸리는 곳이었죠. 공간도 박 씨가 주었던 집의 절반밖에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어머니한테 더 잘해드릴 걸. 당신도 후회되지 않아? 아들이 지친 얼굴로 며느리에게 물었지만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깊이 후회하고 있었죠. 적어도 박 씨는 간섭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육아를 도와주고 있었으니까요. 예전에 집도 넓고 교통도 편리했죠. 한편 박 씨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 일부는 은행에 넣었고 여유가 생긴 뒤로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것에 대해 고민해 보았죠. 무작정 시장 구경을 나갔다가 우연히 문화센터 전단지를 봤습니다. 어르신 문학반 수강생 모집이라는 문구가 박 씨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박 씨는 문화센터에 강의를 등록했습니다. 박 씨는 강의에서 남다른 글솜씨로 칭찬도 받고 센터에서 하는 어르신들 작품 전시회에 출품하여 재능을 인정받으며 그동안 자식을 위해 살아왔던 박 씨는 새로운 보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수업을 듣는 동년배들과도 점점 가까워지며 새로운 친구도 사귀었습니다. 같이 소풍도 가고 전시회도 나가고 때로는 자식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나도 그랬어. 한번 내쫓고 나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니까.
한 할머니의 말에 다들 공감하며 깔깔 웃었습니다. 박 씨도 마음 편히 웃으며 재밌는 시간을 보냈죠. 어느 날 문학반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은정 씨, 이번에 시 공모전에 작품을 내보시는 게 어때요? 출품 안 하기에는 너무 글이 아까워요. 박 씨는 설레는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해본다는 것이 이렇게 기쁜 일인 줄 몰랐죠. 몇 달 후 놀랍게도 박 씨의 시가 지역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시상식에 참석한 박 씨는 상장을 받으며 환하게 웃었죠. 그때 아들 도윤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들었어요. 상 받으셨다면서요? 축하드려요. 고마워.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라도 다시 시작할 수는 없을까요? 박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금세 마음이 녹았을 텐데 이제는 달랐죠. 도윤아, 나도 이제 너희에게 집착하지 않고 지금처럼 지내고 싶어. 서로 부담 갖지 말고 각자 편하게 살자. 네. 엄마, 알겠어요. 아들은 그런 어머니의 뜻을 끝내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그 후로 아들과 며느리는 명절에 1년에 한 번 보고 그 외에는 비교적 만나지 않았습니다. 아들과는 종종 연락하고 며느리의 연락은 오지 않았지만 전혀 서운하지 않았죠. 오히려 지금이 마음이 편하고 받지 못한 것에 서운할 일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에서 우연히 마주친 예전 이웃이 말했습니다. 박 씨, 요즘 10년은 더 젊어 보이세요. 뭔가 달라졌어요. 그래요? 고마워요. 박 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요즘은 정말로 자신이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 씨가 쓴 글귀가 그날 센터 게시판에 붙었습니다. 사랑도 희생도 좋지만 나를 잃으면서 하지는 말자. 잃고 나서야 깨닫는 것보다 지키며 사는 삶이 더 중요하니까. 박 씨의 날들은 이제 자신을 위한 시간으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커피를 내리고 작은 화분에 물을 주며 시작했죠. 가끔은 문화센터 사람들과 시를 나누고 때로는 혼자 여행도 떠나며 재미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앞으로 박 씨의 날들이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자신으로 채워지길 응원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인생의 쉼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